네, 와이즈 멘토의 학습 검사인 유형별 학습법 진단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성을 얘기하는데 학습이 왜 학습 검사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적성의 3요소 중에서 특히 이제 능력 요소를 개발하는데 또 우리나라 현실에서 학습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학습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또 어떤 유형에 속하는 학생이고 또 어떤 또 학습 습관을 좀 개발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를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를 바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와이즈 멘토의 유형별 학습법 진단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학습법 진단 검사는 저희 와이즈 멘토가 서울대학교 인간공학실하고 같이 개발한 검사가 되는데요. 단순히 이제 학습에 대한 거를 이론적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실제적으로 학습이란 과정이 머리 인지 구조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과정상에서 어떤 유형들로 좀 분류를 또 할 수가 있고 학습 습관을 또 그 각각에 필요한 또 그걸 개발하기 위한 또 습관이 어떤 건지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공부라는 과정이 과연 그러면은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한 자료가 바로 이렇게 돼요. 처음에 자료가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저장이 돼서 점점 개발되어지는, 점점 정교화되고 점점 더 발전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건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정보가 입력이 된다. 공부 내용이라고 한다면 정보가 입력이 된다면 첫 번째로 뇌 속에서는 단기 기억이라는 데 저장이 된다고 해요. 물론 그 전에 감각 기억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뇌에 전달되는 거라기보다는 감각 기관에서 저장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이미지, 잔상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제외두고 뇌 속에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 단기 기억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그것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발달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창의력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발전을 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처음에 이렇게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차근차근 짚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단기 기억이라고 한다면은 오래 저장되는 기억은 아니에요. 기준을 들자면은 며칠에서 최대 한 달 정도까지 그 안에만 머물 수 있는 기억을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은 암호화라는 특정한 과정을 거쳐서 코딩이라고도 하고요. 거쳐서 6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의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논리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근데 이때 창의력은 제가 순서상으로 온다 그랬죠. 창의력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많아요.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시험 유형상에서 그리고 발달되는 형태, 지식이 발달되는 형태를 따지는 창의력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딱 희한한 기발한 생각하는 그런 창의력보다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좀 어떻게 한번 다르게 한번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창의력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학생에 따라서 특히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잘하는 학생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타고난 능력 또 습관 때문에 잘하는 학생들 또 세 번째 활동을 잘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험 유형까지 생각이 든다면 보통 이제 내신 성적과 또 수능으로 대표되는 모의고사 혹은 경시대 이런 시험 유형이 되는데 그런 성적이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지 일단은 평균적인데 학교에서 보면은 어떤 학생은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은 좀 낮은데 내신은 굉장히 좀 뛰어난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내신은 좀 나쁜데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 경시대 이런 거는 또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또 공부 성적은 좀 나쁘지만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 때로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이에 따라서 본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습 습관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내신형으로 분류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입력을 잘하는 학생들이죠. 입력을 잘한다는 거는 공부 양이 돼요. 공부 양이 일단 많은 학생들, 그리고 흔히 이제 다른 시험들보다 내신에 강조된 시험 학생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모범생이라든지 좀 굉장히 좀 정석적으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그런 학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의 특징은 일단은 공부 시간 양 자체가 일단은 많고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최상위권 학생이 되기 위한 공부 양이 많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안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시간 계획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게 공부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이제 학습이란 거를 유형별 학습법 진단검사를 개발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한다는 상위 1% 학생들 한 명 말고 시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나 뭐 다른 공부 서적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 명의 공부법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보통 여러 학생들한테는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명 말고 한번 100명을 같이 조사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로 기준으로 만든 것이 한국의 공부벌레들이라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그 책 안에 쓸 때 그 최상위권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이, 물론 공통적인 아예 공부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공부법 자체, 공부 습관 자체는 학생마다 다 달랐어요. 100명이. 근데 공통적인 사항은 기본적으로는 학습 시간이 절대량이 많습니다. 머리만 좋기만 해서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최상위권에 된 학생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였냐면, 고등학생 기준으로는 상위 1% 학생들이 4시간 20분, 그리고 중상위권 학생들이 한 2시간 4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 학원 시간 이런 거 빼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나타내는데, 기본적으로는 학습 시간이 그래서 좀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 계획인데, 시간 계획이란 게 왜 강조가 되냐면은 학습 시간과도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 양을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냐면, 상위 1% 학생 중에서도 좀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수면 시간이 8시간이 되는 학생이 있었어요. 평균적으로는 물론 이제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였습니다. 근데 8시간을 자는 학생이 있었는데 상위 1%를 유지를 했거든요. 학습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잠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공부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 있고요. 깨있는 시간에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 8시간 자는 학생은 대신 8시간 자는 대신에 몸이 조금 약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8시간을 자는 대신에 나머지 깨있는 시간 동안은 거의 1분도 소비 안 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우선시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늘리기 위한 공통사항은 사실은 성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양을 일단 늘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왜 이 얘기를 자꾸 강조를 하게 되냐면, 자, 상위 1% 학생들 많이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상위권 학생들과 최상위권 학생들, 여기서 최상위권은 1% 학생들이 됩니다. 비교를 하자면, 굳이 비교를 하자면,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까지죠. 최상위권 포함해서 상위권까지는 일단 공통점은 좋아하는 과목은 잘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최상위권 학생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싫어하는 과목에 대해서도 관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설문을 할 때, 인터뷰를 할 때 마지막 질문으로 공부하기 어때요? 공부 잘하니까 공부 되게 재밌을 수 있겠어요. 재밌죠? 그랬더니 네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건 동기는 좀 다 다르지만 싫어하는 과목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꼼꼼함을 좀 지녔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재밌다고 답하기보다는 할만하다라는 좀 답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학생들은 처음부터 또 그렇다고 해서 할만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점점 할만해진 거죠. 뭐를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죠. 공부를 왜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생물에서도 역치라는 개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역치가 뭐냐면은 어느 정도 자극을 주게 되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살을 꼬집는다고 해볼게요. 살을 꼬집으면 처음에는 그냥 만지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강도가 세질수록 어느 순간이 되면 아프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프다라는
감각에 대한 역치가 돼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계속 여기를 꼬집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쉽게 말하면 좀 둔해지죠. 반복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극이 반복되면 점점 역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에 처음 같은 강도로 꼬집었을 때도 아프지 않고요. 좀 더 꼬집어야지 아파요. 이거를 심리학 개념으로 넘겨볼게요. 심리학에서도 예를 들면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30분 공부하거나 좀 어느 정도 요만큼 어려운 걸 보더라도 아 힘들어, 공부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자꾸 습관이 돼서 반복 학습이 되게 되면 역치가 올라가서 어느 순간이 되더라도 그 순간 정도의 힘든 것보다는 더 높은 순간에 아 힘들다라는 게 느껴지게 돼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선순환, 역순환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자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역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공부가 할만해지죠. 근데 하다 안 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반복해서 꼬집다가 그냥 잠깐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꼬집는다면은 반복했을 때 말고 처음 꼬집을 때 강도로도 아 라고 느끼게 돼요. 그렇죠? 역치가 다시 낮아지게 됩니다. 힘들다라는 것도 반복해서 계속할 때는 높아지지만 하다 안 하다 이런 형태가 되면은 할 때마다 힘들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 좀 습관이 된 학생 같은 경우는 점점 공부가 할만해지고 하다 안 하다 이런 학생들은 점점 공부가 할 때마다 어려운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지속하고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점점 할만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실성이 강조된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까지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거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실성이라는 거는 아무리 그만큼 많이 들었다는 거는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일단 입력량을 많이 늘려서 단기 기억을 늘려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기 기억을 많이 늘려놨다는 것이 저절로 장기 기억까지 저장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면 암호화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이 암호화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반복 학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잊어먹기 전에 또 한번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주민등록번호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주민등록번호 기억하실 텐데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외웠냐면 처음에는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쵸? 생일이 되니까. 근데 뒤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잊어먹을 만하면 누가 자꾸 물어보죠. 그죠? 새로운 상품을 뭐 인터넷에 가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간다거나 그러면 그걸 다시 회상해서 얘기를 하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조직적 학습법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조직적 학습법이란 건 뭐냐면은 사람 인지 구조상 다 스키마 혹은 쉐마라고 하는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 요게 인지 구조로 새로 머릿속에 장기 기억 안에 저장이 되려면은 새로운 형태로 완전히 정립돼서 저장되거나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이미 있는 기억 형태에 융합을 해서 같이 조화가 되면은 그게 또 조직화라는 형태로 거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두 가지의 첫 번째, 반복학습에 대한 예입니다. 반복학습은 영어로는 리허설이라고 하겠죠. 시연이라고도 하고요. 반복을 해서 외우는 것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의미 부여하고 조직적 학습법 이런 게 강조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외워야 되는 그런 학습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영어 단어 같은 거죠. 영어 단어는 사실은 계속 의미 이제 어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많이 보고 반복해서 외워야 되는 그런 학습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학습하는 게 효율적이냐면 한번 예전에 실험을 된 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공부란 거는 예전부터 공자맹자 시대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온 그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적용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좋은 거죠. 자,
망각에 대한 거, 기억에 대한 거를 대표적으로 많이 연구한 학자가 심리학자가 에빙하우스라는 독일의 심리학자예요. 이분이 실험한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기억이 주로 감퇴하게 되는 그 시점들이 있는데 처음에 10분 지났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개 단어를 외웠다면 10분 지나면은 한 60개 정도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100개 지났을 때 그때 한 번 더 하면은 하루 그때 다시 하면은 일주 한 달 그러니까 10분 하루 일주 한 달 텀을 두고 기억 망각량이 급격히 좀 늘어난다고 해요. 그렇죠? 망각되는 양이 늘어나는데 그렇다면은 요 때를 맞춰서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4번 정도까지 이어지면 이게 장기 기억까지 넘어간다고 합니다. 꼭 이 시간까지 지켜서 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어떤 조직화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공부는 이런 시험 반복 학습을 통해서 하는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에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외운다면 영어 단어는 사실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공부가 굉장히 잘 되는 시간에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막 집중해서 외우더라도 사실은 다음날 되면은 기억나는 것들이 급격히 줄게 되거든요. 망각이란 거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망각은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사람이 망각을 못하게 되면 미쳐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잊어먹는 거는 당연해요. 하지만 그 양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는 영어 단어는 반복해서 하는 게 낫기 때문에 2시간 한 번에 공부하는 것보다는 30분씩 나눠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반복 학습을 통한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공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게 반복을 하는 학습을 위해서도 한 가지 팁은 있어요. 에빙하우스가 이런 실험을 하면서 한 가지 법칙을 찾은 게 뭐였냐면은 매직 넘버 7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은 7단위의 형태를 가장 기억을 잘한다고 해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국사 시간에 조선 왕조 외웠던 거 혹은 화학 시간에 주기율표 외웠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어떻게 외우셨죠? 자, 조선 왕조,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그죠? 그런 형태로 외우셨을 거예요. 단위가 몇 개죠? 예, 7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약간 변화는 있지만 7단위로 가장 대표적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게 다 요 이론에 근거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7이라는 숫자가 될까라는 거에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7보다 많은 거는 쉽게 이해가 가죠.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7개보다는 그냥 4개, 3개가 훨씬 더 기억이 잘 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작은 단위일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간섭이 일어난다고 표현을 해요. 다른 기억들과 헷갈린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기억에 비슷한 내용이 있을 때는 그 기억이 맞는지 이 내용이 맞는지를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가장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잘 기억날 수 있는 단위는 7이라는 거다. 그래서 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7단위로 좀 나눠서, 그렇죠? 꼭 단어만 이제 7개가 되는 게 아니라 청킹이라고 해서 그룹에도 해당이 돼요. 그룹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7개 그룹으로 나눠서 기억하는 것도 한 가지 반복 학습의 좀 주요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복 학습 말고 조직적 학습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의미를 좀 부여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좀 즐겨보는 TV 프로 중에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서경석이라는 개그맨이 나와서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강호동이 이제 서경석한테 공부 되게 잘했잖아요. 서울대 불문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서경석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면 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걸 물어봤을 때 서경석의 대답이 자기만의 독특한 암기법을 한번 개발해봐라 라는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예가 저도 아직 서경석 때문에 그 내용을 까먹지는 않는데요. 국사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연도를 설명한 게 있어요.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자, 1592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헷갈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서경석이 그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한번 말을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1590이니까 좀 말을 바꾸면 1592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1592, 1592로 의미를 만들어 본 거예요. 하지만 임진왜란과 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왜구가 막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1592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1592 이러면은 훨씬 더 1592년, 1590년, 1592년 반복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에 내 기억에 저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조직적 학습법이라는 내용이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화학에서 나오는 거죠. 구리하고 아연이 합하면은 황동이 되고 구리하고 주석이 합하면은 청동이 된다 라는 거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물론 반복적으로 구리 아연 황동, 구리 주석 청동 이렇게 반복해서 외울 수도 있겠죠. 조금 머리를 쓴다면은 구리 부분은 똑같으니까 그렇죠? 아연 황동, 주석 청동, 아연 황동, 주석 청동 이렇게 외울 수도 있을 거고요. 요즘에 또 초성 따는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황주청, 아황주청, 아황주청 이렇게 외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는 나중에도 계속 반복이 돼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아황주청, 아황주청으로 외운 이 구조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내신 시험에서 바로 이제 한 달 정도 지속되는 뭐 중간고사까지는 기억날 수 있을 텐데 기말고사까지 한번 공부한 걸로 기억날 수 있을까? 헷갈리지 않을까? 라는 거는 좀 의문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아황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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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황주청 그랬는데 아황이 맞을까? 아청이 맞을까? 혹은 주황이 맞을까? 라고 한다면은 아황주청, 아청주황, 주황 그래도 약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간섭인데 그것과도 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아황주청 플러스 아연의 동그라미, 황동의 동그라미 이어보고 주석의 청동의 지읒, 치읒 이어보고 이렇게 연관을 시켜 놓으면은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응하고 지읒만 기억하면 안 되죠. 이응이 아연이고 황동이고 또 지읒이 주석이고 또 치읒이 청동이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억하는 한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임진왜란에 대한 거나 또 지금 이렇게 규칙성을 찾는 거나 한 번 더 작용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부 내용에 이거를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방법은 리허설과 조직적 학습법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아무리 의미를 많이 만들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모른다거나 혹은 또 반복만 하게 되면은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또 잊어먹기 전에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주기적인 또 학습이 또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개를 적절히 조합을 한다면 까먹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억해야 될,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좀 의미를 부여해서 조직화를 시켜서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임진왜란을 1592로 기억을 했다면은 그 앞뒤 사건들은 또 반복해서 좀 기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섞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창의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창의력은 기본적으로 논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단기 기억에서 암호화를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온 기억들, 내가 좀 이해를 잘할 수 있고 반복을 통해서 잘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을 활용해서 이런 쪽으로도 새로운 경험이나 토론 그리고 또 독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은 또 이렇게 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렇게 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계속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고 이렇다라는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는 그런 결론들을 계속 만들어냄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논리를 강조하는 독서라든지 토론을 강조하는 학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의 최종 단계인 창의력까지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강조되는 논술이나 면접 형태의 시험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창의력을 강조하는 학습은 아직은 많이 강조되고 있지는 않고요. 아직 수능을 좀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자꾸 창의 쪽으로만 생각하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단기
입력을 강조하는 공부 양을 늘리는 단기 기억을 늘리고 그 다음에 장기 기억까지 공부를 하고 잘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의력까지 개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순서, 학습 습관 순서를 되도록 좀 지키는 게 좋다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성적에만 자꾸 집착하고 또 머리가 좋은 거에만 의지하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단계를 굉장히 소홀히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단기 기억보다 암호화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흔히 좀 머리가 좋다고 표현하는 학생들이 될 거예요. 암호화를 굉장히 잘해서 장기 기억으로 잘 넘기는, 장기 기억으로 잘 넘기는 효율성이, 공부 효율성이 좋은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의 내용을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80 정도를 활용을 합니다. 그럼 이 학생은 80이라는 장기 기억이 생기는 거죠. 양으로 치자면. 근데 아무리 이 학생이 효율성이 이제 80이니까 80%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효율성이 좋은데 만약에 효율성이 좀 나쁘더라도 입력량이 훨씬 많아요. 100에 입력이 된 게 아니라 200이 입력이 돼요. 근데 효율성은 조금 떨어져서 60%라고 해볼게요. 100에서 60% 효율이라면은 200에서 120 정도가 되겠죠. 아무리 효율성이 60%로 80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효율성이 좋은 친구는 결국은 장기 기억의 양이 80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친구는 120이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활용을 하더라도 그 소스 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부 양 자체가 받침이 되어야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토론 창의력 쪽도 마찬가지로 공부가 그런 이미 활용된 그런 내용들이 내가 저장되고 이해한 내용들이 많을수록 훨씬 더 창의력을 개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근거로 만들어진 검사가 바로 유형별 학습법 진단 검사인데요. 그래서 유형별 학습법 진단 검사 결과를 보면은 첫 번째 전체 기본 학생들 유형에 관한 결과가 나와요. 내신형에 맞는 학습 습관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수능 형태의 학습 그런 시험 유형에 대한 학습 습관이 얼마나 돼 있는지, 혹은 논술 면접에 맞는 학습 습관이 얼마나 돼 있는지를 수치화해서 나타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수치가 능력은 아니에요. 능력은 아닙니다. 이 수치가 높다고 그 시험을 꼭 잘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험에 맞춰진 학습 습관이 길러져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수치 자체가 학습 습관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수치가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바꿔 말하면은 아무리 유형이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내신 쪽에 0.51 수치가 학습 습관도가 수능 쪽에 0.45가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형보다는 사실은 양 자체, 그쵸? 습관도 자체가 좀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됩니다. 수치가 더 앞선다는 거예요, 유형보다는. 이 학생이 0.51, 0.49에서 내신형인데 수능형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학생이 내신 습관도가 0.51보다 높을 수도 있겠죠. 내신이 0.6, 수능 쪽이 0.7에서 수능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무리 이 학생이 수능형이고 이 학생은 내신형이지만 뒤에 학생은 수능형이고 이 학생은 내신형이지만 수능형인 학생이 내신에 있어서도 이 학생을 앞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치를 좀 더 강조하라는 거. 그래서 기준을 말씀드리면 0.33 이하는 굉장히 부족한 형태의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 습관이 거의 안 잡혀 있다고 보셔도 돼요. 최소한 0.3에서 0.6 정도, 그러니까 0.4나 0.5 정도가 된다면은 이 유형을 나누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0.7 이상이 되면은 굉장히 학습 습관 자체는 우수한 학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수치를 통해서 일단 본인의 학습 유형이 어떤지를 나타낼 수 있고요. 당연히 내신형 학생이라 그러면은 대입에서도 일단은 습관도가 좋은 수시 쪽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수능형 학생이라면은 또 정시 기준, 그쵸? 수능에 강하니까. 혹은 논술 면접이 강하다면은 또 수시 또 입학사정관제 면접이라든지 논술이 강조되는 그런 유형에 조금 더 적합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까지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위에서 이제 유형을 나눠서 너는 어떤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기본적인 학습 습관을 기르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과연 내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냐라고 한다면 그 내용들이 뒤에 소검사 순위로 도표가 쭉 나오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기관리 능력 쪽이라 그러면은 목표, 동기관리, 시간 및 계획관리, 자기통제 영역을 나눠서 각각 이 학생의 학습 습관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낮은 수치를 보이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습 계획과 자유시간 계획이 낮은 형태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학생은 이 부분을 좀 더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위해서 상위 1% 학습법의 자유시간 계획과 또 학습 계획, 그 영역에 대한 학습법을 제시를 해 놓습니다. 이 학습법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상위 1% 학생들 그리고 또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대표되는 게 또 서울대 학생들이기 때문에 서울대 학생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공부했다라는 거를 제시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본인이 좀 학습법을 좀 학습 습관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수치를 가만 보시면 여기 0이 돼 있고요. 오른쪽으로 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될수록 목표 설정이 높다가 아니라 목표 설정이 잘 돼 있다. 자아 개념이 잘 돼 있다. 동기가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는 좋은 거고 왼쪽으로가 나쁜 게 됩니다. 근데 0 이하도 나올 수 있거든요. 0 이하가 나오게 되면 어떤 내용을 갖게 되냐면은 지금 학습 습관이 좀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해되는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장소 측면에서 굉장히 낮게 나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고등학생들은 몰라도 특히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굉장히 공부 장소, 적합한 장소를 찾기가 좀 힘든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은 공통적으로 좀 편한 공간은 될 수 있지만 학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기에는 너무나도 유혹거리가 좀 많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학생 학생들이 무슨 도서관이라든지 또 학교 자습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좀 활용하기는 또 힘들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집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좀 방해되는 요소가 많기도 해요. 그래서 장소라는 측면이 좀 낮은 수치를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나 좀 더 드리면은 저희가 그 지난번에 그 상위 1% 학생들 100명에 대한 설문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장소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내봤는데 여기 상위 1% 학생 그리고 여기서 보통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공부 못하는 학생들하고 비교하진 않았습니다. 그거 말고 중상위권 학생들 그 학생들 자료랑 상위 1% 학생들이랑 장소 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상위 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부하는 곳이 학교, 집, 도서실, 기타 순위 가장 공부가 잘 되는 곳이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보통 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부하는 곳이 집부터 또 가장 공부가 잘 되는 곳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결과를 보면은 일단은 집보다는 상위 1% 학생들도 학교라는 공간에서 좀 많이 하는구나 라고 간단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어떤가요? 상위 1% 학생들은 주로 공부하는 곳이랑 가장 공부가 잘 되는 곳이랑 거의 좀 매칭이 돼요. 크게 다르지는 않죠. 근데 보통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좀 매칭이 좀 안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주로 공부하는 곳, 주로 공부를 어디서 하게 될까요? 본인이 좀 편한 데서 하게 된다는 거죠. 주로 공부하는 곳이 가장 공부가 잘 되는 곳은 아니라는 거는 내가 공부 장소가 어디서 공부가 더 잘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도 거기서 하기보다는 좀 불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편한 장소를 좀 더 찾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소를 생각할 때는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공부하기 편한 장소가 꼭 공부가 잘 되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서 어느 장소나 좀 방해되는 요소는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내가 공부를 어떤 곳에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우선시해서 공부 장소를 설계하는 게 좋고요. 또 데이터를 참고로 하자면은 그게 특히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율학습 시간 상위 1%라고 하더라도 학교 자율학습 시간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최대한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그런 그 소감사벌 결과들 외에 최종적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맞춤형 공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 결과는 학생마다 다 달라요, 결과가. 같은 내신형이라고 같은 수능형이라고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학생이 답안 체크한 거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내신형이라면은 내신 습관이 잘 됐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면은 나는 1단계를 건너뛰고 2단계부터 해야지 라는 건 아니고요. 내신형이든 수능형이든 논술면접형이든 상관없이 시작은 내신에 맞춘 입력량 늘리는 학습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신형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부족한 데 대해서 나온 거니까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로 순차적으로 학습 습관을 길러간다면 결과를 좀 더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유형별 학습법 진단검사에 대한 해석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